프로브를 제가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 AC 전압을 이용했던 이 녀석은 잠시 뒤로 빼두고, 이 두 녀석을 한번 다시 또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 두 녀석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부에 무언가가 들어있죠. 잠시만요. 지금 이제 엑싱 공정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다시 로드랍 센서로 빼내는 중입니다. 이제 이 프로브 차이를 설명드리자면은 안에 이 동그라미 3개가 들어가 있는 얘를 인터널 필터를 사용한 프로브다 해서 인터널 프로브라고 부르고요. 얘는 반면에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는 바깥에다가 추가적으로 필터를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외부 필터를 단다 해서 얘는 익스터널 프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널 프로브와 익스터널 프로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왜 필터가 필요할까? 필터가 역할이 뭘까? 라고 하면 보시면 일단 이 인터널 프로브 안에는 보시면 검은색에 이렇게 선이 말려있는 모양이에요. 보이시죠? 이 검은색이 페라이트 코어라고 하는 자기철심이에요. 자기철심에다가 이 에나멜 선이라고 하는 도선을 땡글뱅글 감았을 때 인덕터처럼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죠? 이게 페라이트로 감아서 인덕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필터 어디요? 인터널, 익스터널에 있는 이유까지 설명드립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이 페라이트 코어와 에나멜선 담아놓은 부분이 지금 이 보이시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필터는 인덕터와 밑에 빨간색은 가변 캐패시터고요. 이 두 소자가 정렬 연결된 상태예요. 지금 정렬 연결된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정렬 공진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이 원리를 이용할 건데, 이 기계의 정렬 공진을 이용해서 특정한 공진 증가수에서 임피던스가 보완이 되는 정렬 공진 원리를 이용한 후에 이 필터를 이 프로브와 연결을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3층 부분의 임피던스는 낮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필터는 지금 임피던스가 이동상 무한대로 가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플라즈마를 만들어주는 데 사용하는 RF 주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13.56MHz라고 혹은 그 정수배, 혹은 60MHz, 혹은 마이크로파, 이러한 주버스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필터가 왜 필요하냐, 이 녀석의 임피던스를 왜 크게 하고 이 녀석이 3층의 임피던스를 작게 하냐, 저희가 사용하는 RF 주파수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하는 행위가 왜곡되고 간섭받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이 필터 없이 전기적 진단 방법을 이 프로브로 했을 때 특정한 밀도가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필터를 사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면은 밀도가 5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필터가 없으면은 저희가 얻은 측정 결과가 왜곡되어서 잘못된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가되는 이 RF 주파수 성분을 필터가 다 가져가게 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까요? 이해가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아니. 괜찮으세요? 다들 했을까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를 조금 변형해서 이 페라이트 코어라는 것과 에나멜 선을 이용해서 같이 이 필터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 게 지금 이 인터널 프로브입니다. 필터가 안에 들어가 있다해서 인터널 프로브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외부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익스터널 프로브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일단 정기적 진단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두 번째 과학적 진단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대시 공정이 다 끝난 것 같아서 결과를 한번 다 같이 보실게요. 일단 이 로드락 챔버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글씨를 써서 챔버 안에 넣어놨던 부신지 종이가 있을 거고요. 한 번씩 종이를 만져보셔도 되고 뒷판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사진도 자유롭게 촬영하시고요. 끝에서부터 한 번씩 이거 발판 밟으시고 챔버 안에 구경하실게요. 써놨던 글씨가 일단 다 날라간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종이도 조금 날라간 상태죠. 원래는 종이가 이 정도의 두께인데 보시면은 좀 얇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확연히 좀 다르죠. 네, 이러한 이유는 저희가 그 메싱 운동을 하면서 스파클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온이 종이를 때리면서 종이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빠져나간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뒷판 만져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 만져보셨나요? 혹시 뒷판 한 번만 또 만져보고 싶으신 분은 뒤에 누르셔서 만져보셔도 됩니다. 아주 뜨겁진 않고요. 만져보시면 좀 따뜻한 정도 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한 번씩 만져보세요. 제가 만져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플라즈마 공장에서는 공정 온도가 보통 300도, 400도 정도로 형성해요. 그런데 300도, 400도 절대 낮은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플라즈마 공정에 대해서 또 플라즈마는 저온 공정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런 이유를 아실까요? 다시 한번. 낮은 거를 가능성이 커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혹시 아시나요? 다른 구동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맞습니다. 교육생분께서 답변해주신 것처럼 다른 공정, ALD, CVD, PVD 이런 여러 공정들이 있죠. 이런 공정들은 공정 온도가 보통 700도, 800도, 900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플라즈마를 사용했을 때 300도에서 400도 정도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즈마 공정은 상대적으로 저온 공정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플라즈마 애쉬 공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결과를 보았고, 플라즈마 진단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진단 방법은 정기적 진단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광학적 진단 방법입니다. 광학적 진단 방법에는 대표적인 예로 OES라는 측정 장비, 측정 방식이 있어요.
OES는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라는 약어고요. OES의 측정 원리는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챔버 안에 있는 중성종 혹은 이온의 존재 유무를 알 수가 있고요. OES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각 정말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각 정말점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EPD라는 단어고요. 시각 정말점이 의미하는 것은 시각이 끝난 지점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저희가 본 플라즈마 IC 중성, 죄송해요 진짜. 바쁘신 분이어서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얘기했죠. 시각 정말점을 알 수 있는 것까지 다 얘기했나요? 시각 정말점. OES로 시각 정말점을 알 수 있는 방법. OES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셨나요? 그럼 OES는 이제 플라즈마 안에 있는 구성하는 기체의 입자들의 종류를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대로요. 그래요? 저 어디까지 했죠? 시각 정말점. 시각 정말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나가고. 시각 정말점은 이제 시각이 언제 끝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전에 진행한 플라즈마 IC 공정, 유진지에 연필 글씨를 써놨잖아요. 이 연필 글씨 성분인 탄소, 그리고 탄소 플라즈마의 오스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챔버 안에 발생할 겁니다. 글씨가 남아있을 때는.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를 OES는 분석을 해가지고 측정하고 분석을 해서 이산화탄소 지금 챔버 안에 있어요 라는 정보를 저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글씨가 유진지 위에 있는 글씨가 다 날아가는 순간 탄소 성분이 없겠죠. 억수와 결합할 탄소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챔버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OES는 이산화탄소 이제 안 나와요 라는 정보를 저에게 전달하고, 저희는 그 지점에서 시각 정말점이다, 여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OES의 장점이죠. 그리고 OES의 장점 중 또 다른 장점이 비침습식 방법이라는 점인데요. 좀 전에 보셨던 이 프로브, 정기적 진단 방법을 사용했을 때 프로브는 플라즈마에 삽입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리포트를 통해서 이 챔버 중앙까지 프로브가 꽂혀 있는 것을 한번 보셨죠? 그런데 이 방식이 왜 문제냐? 정기적 진단 방법인 프로브를 사용해서 플라즈마 진단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플라즈마로부터 전류를 얻어서 플라즈마 변수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플라즈마 전류를 너무 많이 붓게 되면은 플라즈마한테 영향을 좀 주겠죠. 제가 좀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건강검진이랑 체열 같은 걸 좀 해보실 것 같은데, 체열을 할 때, 체열하는 목적은 피검사를 통해서 저희의 건강 정보를, 건강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피검사를 할 때 1리터, 2리터 엄청 붓지 않잖아요. 10ml, 20ml 아주 소량의 피를 뽑아서 피검사를 할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플라즈마 진단을 할 때 플라즈마 프로브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전류를 뽑아낼 때 소량의 전류만 뽑아야지 플라즈마의 영향이 안 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이 정기적 진단 방법에 비해 OES라는 방식은 비침습식 방법이라 플라즈마 전류를 뽑지도 않아서 이러한 장점을 가진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진단 방식 두 가지, 정기적 진단 방식과
광학적 진단 방식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플라즈마 진단, 병리적 진단 방법을 해볼 건데, 저희 앞서서 간단하게 배울 이론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이론은 글로벌 모델이라는 이론입니다. 글로벌 모델이라는 이론은 저희가 외부에서 바꿔주는 실험 변수들이 있습니다. 외부 실험 변수란 가스 압력, 인가 전력, 가스 유량비 등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외부 실험 변수를 바꿔줌으로써 플라즈마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이론이 글로벌 모델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이 글로벌 모델에는 두 가지 방정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입자균형 방정식입니다. 입자균형 방정식이 있고, 두 번째는 전력균형 방정식입니다. 전력균형 방정식이 두 번째로 있어요. 첫 번째, 입자균형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입자균형 방정식은 압력과 전자 온도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설명해주는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자 온도라는 단어를 좀 생소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자 온도는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온도는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압력과 전자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은 압력과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압력과 갑자기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인프리패스라는 거를 통해 조금 설명을 도와드릴 겁니다. 인프리패스라는 단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자가 어떤 입자가 충돌을 하고 또 다른 입자가 충돌하기까지의 평균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죠. 플라즈마 안에서 전자는 인프리패스를 지나는 기간, 거리 동안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 인프리패스가 길수록 전자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 혹은 거리는 길어질 거고요, 커질 거고요. 인프리패스가 짧아지면 전자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좀 작아질 겁니다. 인프리패스는 압력과 관련이 있죠. 인프리패스랑 압력은 무슨 관계일까요?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과 인프리패스와 압력이 반비례하는 관계자를 합치면은 압력과 전자 온도는 반비례한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압력과 인프리패스는 반비례하고 인프리패스와 전자 온도,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비례하니까 정리를 하면 압력과 전자 온도는 반비례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식이 입자균형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걸로 알고 두 번째 전력균형 방정식 설명하겠습니다. 전력균형 방정식은 저희가 인가해주는 전력과 플라즈마의 밀도가 서로 비례한다는 걸 나타내주는 식이에요. 전력균형 방정식은 인가해주는 전력과 플라즈마의 밀도가 서로 비례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플라즈마 실습 한번 보실게요. 여기 모니터 쪽으로 가까이 와주세요. 지금 조건이 뭐야? 300W에 30ml 300W 30? 일단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은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정기적 진단 방법 프로브의 탐침의 전압을 인정을 하고 거기서 얻은 플라즈마로부터 얻은 절존을 분석해서 플라즈마 변수를 계산한다고 했어요. 이 변수 중 하나가 전자 온도입니다. 전자 온도. 저희 일렉트론 템퍼러처를 이 프로그램이 계산해준 게 지금 300W, 30ml에서
0.02 일렉트론 볼트 값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플라즈마 덴시티가 나옵니다. 플라즈마 밀도죠. 4.19 거의 10의 10승 값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저희가 방금 배운 입자균형 방정식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자균형 방정식은 압력과 전자 온도가 반비례하는 관계가 많은 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압력 30ml로 해서 60ml로 바꾼다면 이 전자 온도는 낮아지겠죠? 바꿔주세요. 네. 전자 온도가 2.02에서 1.6, 1.5까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그래서 압력을 30ml로 해서 60ml로 올렸을 때 저희가 30ml에서 봤던 전자온도에 비해서 전자온도가 훨씬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입자 균형 방정식과 잘 맞는 결과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30에서 60으로 올렸을 때 전자온도가 어떻게 됐죠? 내려갔죠. 그럼 이제 60에서 15ml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전자온도가 어떻게 될지 그걸 기억해뒀다가 비교해봅시다. 15ml로 내려주세요. 점점 올라가다가 15ml 2.4 전자온도가 측정이 됐죠. 그래서 60ml에서 15ml로 내리니까 아까 1.6이었던 전자온도가 2.4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자균형 방정식, 압력과 전자온도가 반비례하는 거다 라는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전력균형 방정식, 인가해주는 전력, 파워가 밀도와 비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300W로 관장을 하고 있는데 300W에서 거의 3 곱하기 10의 10승 정도 되는 밀도값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파워를 600W로 올리면은 밀도가 증가할 겁니다. 파워 올려주세요. 600W로 올렸더니 지금 이게 2 곱하기 10의 10승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파워를 한 200W 정도로 내려보겠습니다. 200W로 내렸더니 지금 2 곱하기 10의 9승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전력균형 방정식의 의미인 인가 전력과 플라즈마의 밀도가 서로 비례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바꿔보고 싶은 조건이 있으실까요? 파워를 몇 배가까지 올려보고 싶다, 또는 압력을 몇 밀리터까지 해보고 싶다 라는 분 있으면은 저희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압력이 지금 압력은 15mm 정도. 압력을 2배로 올렸을 때 과연 전자온도가 절반이 되는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15ml로 해서 압력은 2.65입니다. 전자 온도는 2.65입니다. 압력 바꿔주세요. 30ml로 바꿨을 때 1.73 정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전력균형 방정식과 입자균형 방정식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릴 때 파워를 바꾸면 밀도가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실제로는
샤워를 바꾸면 전자 온도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론을 만든 게 글로벌 모델이라 이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올렸을 때 전자 온도가 올라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워 지금 300으로 낮춰줘. 지금 200W예요. 지금 200W요? 네. 그러면은 200W에서 지금 1.8 일렉트론 볼트죠. 저희가 한 500W로 그 샤워를 올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올렸어? 아니, 아직.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샤워를 올렸을 때 밀도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자 온도도 증가할 거예요. 지금 밀도랑 전자 온도 우리가 동시에 한번 기억해 주세요. 거의 6 곱하기 10의 9선 정도 되는 밀도 값이랑 1.8 정도 되는 전자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밀도는 당연히 증가했고요. 8 곱하기 10의 10승이고 전자 온도도 지금 2.5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주요 방정식이 연결되어 있다, 확인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한번 정리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본 교육장 돌아가서 오늘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플라즈마 실습에서 배운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즈마 SC 공정, PR3 공정이라고도 하고 반도체 웨이퍼 위에 남아있는 PR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공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내용이 플라즈마 진단이 무엇인지, 플라즈마 진단이란 플라즈마를 이루고 있는 변수들을 측정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진단 방식에는 제가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정기적 진단 방식과 과학적 진단 방식, 그리고 정기적 진단 방식의 원리, 플라즈마로부터 전류를 얻고 멸종의 변수를 구한다. 근데 이럴 때 주의할 점, 플라즈마 전류를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체열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진단 방법, 시적 정발점을 알 수 있다, 인증특식이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 진단을 실제로 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이론 배워보았습니다. 글로벌 모델이라는 이론이고요. 글로벌 모델이라는 이론은 플라즈마 외부 실험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플라즈마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이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모델에는 전력균형 방정식과 입자균형 방정식 두 가지가 있고, 입자균형 방정식은 압력과 전자 온도가 서로 반대하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이고요. 전력균형 방정식은 증가해주는 전력과 플라즈마의 밀도가 서로 비례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이론이 일치하는지 실습을 통해 확인을 해보았고요. 오늘 내용 중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거나 그 외에 참고 혹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값이 있냐고요? 사실 이 전자 온도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전자 온도는 공정 관점에서는 로치나 보잉 같은 공정 이슈가 만들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전자 온도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야 해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특정 압력이나 전자 온도가 있는 건지를 여쭤보셨는데
특정한 값이 있다기보다는 원자 온도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 전기 활용이 어떤 연구를 이렇게 하시는지. 보통 이 상태를 통해서 저희 플라즈마 소스라고 하는 소스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플라즈마 소스라고 하는 거는 플라즈마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CCP랑 ICP가 연결되는 예로 있고요. 그 외에도 헬리콘이나 ECR과 같은 플라즈마 소스를 연구하기도 하고, 이 챔버를 통해서 플라즈마 공정, ALD 공정이라는 지금은 이 챔버로 ALD 챔버를, ALD 공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